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시간입니다. 화장품의 어원을 보시면요.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의 뜻이 코스메티커스라는 고대 그리스어, 화장을 뜻하고요. 고대 그리스어와 코스모스라는 우주라는 뜻이 합쳐져서 명령과 질서를 위해 아름다운 대상, 즉 사람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주의 질서와 명령에 부합하는 기술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의의를 보시게 될 텐데요. 화장품은 어떻게 정의되고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요? 화장품의 정의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화장품법 2조 1항에 의거하여 정의되어 있는데요.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체에는 경미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화장품과 의약 부외품, 즉 의약 외품, 그리고 의약품을 서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화장품은요, 정상인, 아픈 사람이 아닌 정상인들에게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목적으로 보면 청결을 위하거나 아니면 예뻐지기 위해서, 미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화장품은 제대로 만든 화장품이 아니고 화장품의 분류 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의약 외품, 의약 부외품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은요. 치약이나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물론 정상인들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으로는 치약, 샴푸, 린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위생이나 미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장기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작용 없어야 하고요. 의약품을 보시면요. 구분이 정확하게 됩니다. 대상 자체가 정상인이 아닌 환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치료가 목적입니다. 화장품이나 의약 부외품은 치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또는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화장품을 샀는데 그 화장품 회사 또는 화장품 판매자가 나으실 수 있어요. 치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과대 광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는 화장품과 의약 부외품과 다르게 단기간 사용하고 그리고 빠르게 치료가 돼야만 의약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의약품인데 아픈 환자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의약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은 약간의 부작용도 용납하는 거죠. 각 나라별 화장품의 정의는 한번 쓱 훑어볼게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일본의 경우는 인체를 청결하게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는 것,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 이걸 일본에서는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앞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일본의 화장품 시장 그리고 화장품 기술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인체의 구조, 기능의 변화 없이 기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의약품이 되겠죠. 인체의 구조, 기능의 변화 없이 청결 또는 아름답게 하고 매력을 조금 더 증강시키는 것, 외모를 변형하기 위하여 인체에 적용되는 물품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외모를 변형이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친 피부를 보드랍게 한다거나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유럽은요. 인체의 바깥 부분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을 청결 및 형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유럽은 조금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말하는 의약 부외품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건강한 상태로 유지, 보호, 용모의 변화, 채취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을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점은 유럽의 경우가 조금 다르고요.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분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각 나라의 화장품의 정의가 다른 것들은 물론 기존에 내려오는 습관, 풍습의 영향도 있지만 그 지역의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토너라고 말하는 세안 후에 바로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토너의 경우를 우리나라는 1차 스킨케어의 1차라고 본다라면 유럽은 토너까지를 클렌징의 단계로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실 물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건강한 물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의 경우는 석회질이 많은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토너로 아무리 클렌징을 다 했더라도 물세안을 하기 때문에 물세안 하고 나면 얼굴에 석회질이 남게 돼요. 그래서 소매 적신 토너로 얼굴을 적셔서 또는 닦아내서 마지막 최종 클렌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정의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 화장품들의 정의를 봤다라면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와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건 기능이 첨가된 화장품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메틱과 코스메디컬이라는 기능성 화장품 단어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스메틱과 파메슈티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약국, 의학적인 이런 의미가 합성어가 돼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자, 기능성 화장품은요, 화장품법 제2조 2항에 의해서 세정과 미용 목적 이외 그냥 단순한 깨끗하게 하는 아니면 그냥 촉촉하게 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특수한 기능이 부여된 화장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사이에 존재하면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제품, 단순한 화장품보다 좀 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즉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들어가는 제품들은요, 미백 제품이나 노화 제품, 자외선 차단제 등인데요. 이 코스메슈티컬의 개념이 사실은 최근에는 좀 혼동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코스메슈티컬이 일반 화장품과 달리 효과와 효능이 강조돼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기능성 화장품을 일컫는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병원 전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에스테틱 화장품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을 했고요. 수많은 제품들이 우리 제품은 코스메슈티컬이에요. 우리 제품은 또 코스메슈티컬이에요. 라고 표방을 하면서 많이 의미가 좀 혼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피부 치료법이 계속 등장하니까요. 이에 발맞춰서 화장품도 발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초기에 코스메슈티컬은 대부분 이제 식물성 추출물에 의존을 했다라면요.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달해서 생명공학 등의 발전, 그에 따른 다양한 성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능성 화장품은요. 미백, 노화,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한 여드름이랄지 예민 기능성 내지는 아토피 이런 제품들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자외선 미백 주름을 제외한 여드름, 아토피 이런 제품들은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피부에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고요. 기미 주근깨들이 덜 생기게 하고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옅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래서 노화 기능성 화장품, 아니면 안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 주름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불리게 되죠. 피부에 탄력을 줘서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 한번 볼게요. 유기농 화장품은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유기농 화장품만의 그 라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유기농인지 아닌지는 그 라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기농 화장품은요,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성분 등으로 제조되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을 내가 표방하고 우리 제품이 유기농 화장품이에요. 아니면 내가 산 제품이 유기농 화장품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보시려면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12조 유기농 화장품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에 합당해야 합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합성 원료는 5% 이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합성 원료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용의 전체 구성 성분 중 95% 이상이 합성 원료를 제외한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체 구성 성분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 안에도 합성 성분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100% 유기농이 아니어도 됩니다. 5%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 가능한 합성 성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합성 방부제, 아니면 산성이 되지 못하게, 아니면 뭐 염기성이 되지 못하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균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름과 문이 섞여야만 하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 성분, 그 다음에 살균 보존제, 그 다음에 pH 조정제, 변성제, 점증제, 자외선 차단제, pH 조절제, 이런 것들은 유기농 화장품 안에 넣어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보면요. 미국, 독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요. 그 가공품에 유기농 성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이나 방사선 소독 등을 일치하지 않은 제품에만 유기농 라벨을 부착할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USDA 오리가닉 이 마크는 미국을 대표하는 유기농 라벨입니다. 제초제, 비료,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성분을 95%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프랑스 유기농 인증 기준은요, 최소 95% 이상의 천연 성분, 합성 성분 아니고요. 95%는 천연 성분이어야 됩니다. 또는 허용된 방법으로 가공된 천연 성분을 함유해야 합니다. 자, 프랑스의 유기농 인증은 에코서트라고 부르는데, 에코서트가 인정한 유기농 성분을 최소 5% 이상 함유해야 하고 5% 이상 10% 미만일 경우에는 내추럴 코스메틱 마크를 주고요. 10% 이상일 경우에는 오르가닉 코스메틱 마크를 줍니다. 합성 성분과 보존제는 총 5% 이상을 초과하면 절대 안 되고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인공색소, 미네랄 오일, 유전자 변형 물체 이런 것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동물 실험 안 되고요. 그 식물이 자라는 토양질, 그리고 또 용기, 그 다음에 운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생물 부대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전성분, 성분의 비율, 인증 마크 등 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자, 비대이하인데요. 독일의 비대이하는 유기농 기준을 지킨 인증된 마크고요. 원료 채취부터 제조 공정까지 모든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화학 성분도 넣지 않아야 하고요. 제품 출시에 독성 실험해야 되고요. 세포 독성 검사해야 되고요. 피부 배양 검사해야 되고요. 광독성 검사까지 마쳐야만 비대이하 유기농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거나 야생 수집된 원료를 함유해야 하고 동물성 원료는 친환경적으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에서 채취할 수 있고요. 합성색소, 합성합류, 향료, 실리콘, 파라벤은 안 됩니다. 자연적인 방부 시스템 도입해야 되고요. 방사선 소독 안 되고요. 동물 실험 안 되고요. 생산 공정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보실 거는요. 화장품의 품질.
즉 화장품이 꼭 갖춰야만 되는 4대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안정성, 사용성, 기능성, 안정성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는요. 꼭 갖추셔야 되는데 화장품은 기술과 감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만 있고 감성이 없다. 감성만 있고 기술이 있다. 기술은 없다. 이렇다면 정확한 화장품의 그 4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기술적인 요소에는 안정성, 안전성, 그 다음에 유효성이라고 하는 기능성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감 있죠. 사용성, 이거는 감성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안정성은요. 안전성은 무자극이어야 돼요. 자극, 알러지, 독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안전하지 않아요. 하이드로키논 얘는 절대 안 되죠. 얼굴이 하얘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부 암 되죠. 벤조일 퍼옥사이드 여드름에 좋다고 썼었는데 뇌성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수은 안 되고요. 스테로이드 안 되고요. 프탈레이트 안 되고요. 살균 보조제, 디옥산 포름알데히드 안 됩니다. 얘네들은 절대 쓸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성분들이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안전.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 안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적이어야 된다, 심리가 안정적이야 할 때 그 안정이거든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오픈을 하고 사용하면서 제형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사이에 미생물이나 아니면 부패가 시작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기름과 물이 분리가 되는데 물론 직사광선에 놨을 때는 제품들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안정성을 통과한 제품이더라도 하지만 보관 자체를 굉장히 유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제형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변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굳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침전물 같은 게 생긴다거나 하면 이거는 제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안정성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자, 유용성은 뭐냐면요. 유용성 또는 유효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장품을 사용한 후가 사용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야 되겠죠. 화장품을 사용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화장품을 사용합니까? 그죠?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보습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좀 더 부각을 시켜줘서 뭐 메이크업 할 때 이런 경우 아니면 뭐 헤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미모를 아니면 내 용모를 좀 더 단정히 아니면 더 예쁘게 해줄 수 있다라면 유용성, 유효성에 부합한 거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화장품을 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신 게 기술 파트에 포함이 됩니다. 화장품 제조 개발 시에 고려해야 될 기술과 감성의 결합. 지금까지 보신 건 기술 파트고요. 자, 이제 감성 파트예요.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주름도 없어진대. 그리고 얼굴도 하얘진대. 주근깨도 없어진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한 데다가 수분도 촉촉해지고 결도 좋아져요. 그런데 사용할 때마다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자꾸 화장이 들뜬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품이 밀린다거나 이러면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용감이 좋아야 되고요. 사용해서 피부랑 잘 어우러져야 되고 촉촉해야 되고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 결이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사용성에 부합이 되죠. 그런데 이 화장품이 너무 큰 거야. 내가 이 제품을 사려면 2kg, 2000ml짜리를 사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비비 쿠션 이런 것들인데 얘가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그래서 휴대성이나 기능성, 또 기구성, 무게, 크기, 형상 이런 것들이 부합되면 사용이 편리하다고 해서 사용성에 부합한다. 그리고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악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너무 무섭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 좀 너무 자극적이라던가 이런 기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드라큘라 그림이 있는 화장품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드라큘라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드라큘라 보면 너무 무서워 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호성 역시도 잘 합당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좋은 화장품, 그리고 만족스러운 4가지 화장품의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화장품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화장품의 유기농 기준들, 프랑스 유기농 기준, 뭐 미국, 독일까지 우리가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화장품의 정확한 성분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장품은요, 의약품이 아니고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단기간 사용 시에도 괜찮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더더욱 그 과대 광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과대 광고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중에 이 화장품을 공부를 하시고 내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품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릴리스 하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판매를 하셔야 되고 셀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셀링을 목적으로 해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아픈 사람도 이 화장품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피부염이 있어. 근데 이 화장품이 피부염을 낫게 해드려요.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우리나라 법에 의해 의약 부외품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화장품에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고 싶어서 의약 부외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 역시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이 되고요.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드름, 아토피, 건강 기능식품 있죠? 이것도 의약 외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성 화장품이냐 아니면은 화장품이냐 유기농 화장품이냐 의약 외품이냐 의약품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보습, 피지, 각질, 모공, 피부결, 그 다음에 피부 밝기, 혈행, 그 다음에 탄력, 피부 두께, 진피, 치밀도, 경피, 수분, 손실 정도, 셀룰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거쳐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만 우리가 화장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의약 외품, 의약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거는 화장품으로 하겠어, 아니면 의약 외품으로 하겠어 라고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좀 더 깊숙이, 오늘은 화장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라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업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퀴즈와 문제 잘 푸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PPT 자료 지금 그리고 강의 내용 한 번씩 숙지하시면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